두 번째입니다. 규제 정책과 부동산. 규제 정책과 부동산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현재 그 각종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실상 뭐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도 사실상 뭐 80% 이상이죠.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말씀드리게 된다면은, 예, 현재의 국민의힘 여당보다는, 예,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은가. 그게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떠한 부동산 정책들이 나올 것인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언제? 예, 문재인 정권 때. 예, 불과 4년 전에,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문을 닫았으니까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5년 시절에 많이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사용했는지. 예. 그런 거죠. 민주당 정권, 그,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 문재인 정권 때는, 예,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 매우 강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공급을 많이 쏟아붓는 것도 아니었고, 공급은 공급대로 못하게 하면서 수요마저 눌려놓는 그러한 정책들이 줄을 이어서 5년 동안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어나면은 뭐 세금과 대출로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수요를 조정할 수 있는 툴 두 개는 예, 대출과 세금입니다.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해서 수요를 조정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예, 요것도 갖다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예, 했었죠. 예.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예, 양도세를 갖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는 형태들. 그리고 대출 뭐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아예 안 해주는 형태들. 이렇게 대출과 세금으로 예, 수요를 완전 눌러놓은 그런 상황들이었고 6월 3일 날 만약에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게 된다면은 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전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겠어? 예,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렇죠. 예, 그, 실제로 거주하는 집 이외에 다른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예, 주택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소득들은 불로소득으로 생각하고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이러한 그 시각들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예, 예, 그래서 규제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집을 사기도 어렵게 세금으로 막아놓고 대출까지도 안 해주면은 예, 당연히 매수 수요는 감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럼 매수 수요가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전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는 예, 전체 뭐 우리 이거 전체 국민이 어딘가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죠. 예, 어딘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 길에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형태가 내가 집을 매매로 해서 내 집으로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은 임차해서 빌려서 전월세로 살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전월세 아니면은 매매거든요. 그런데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예,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가 강화되면은, 네, 매매 수요는 줄어들고 그 수요는 전월세로 이동할 것이다. 이건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 전세 수요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와 부동산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정으로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한국의 경기는 더욱더 침체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경기가 침체되면은 가만히 넋놓고 보고 있을 정부는 어디에도 없겠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편적일지라도, 그리고 후에 부폭풍이 발생할지라도,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의 할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지금 침체된 상황 속에서, 침체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그 형태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예측은 연말 정도가 된다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2% 정도로 내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그 한국의 그 경제 성장률과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금 1점 몇 프로 보고 있죠, 그죠? 1.6%, 1.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연말 정도의 기준금리는 2%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2.75에서 0.75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예,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예. 그 위에서 제가 경기 침체가 되고, 그리고 규제 정책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매 수요가 전월세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침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확 내려와요. 그죠? 기준금리가 내려오면은 대출 금리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금리가 4%일 때 지금 3억이면은 부산에 웬만한 데 뭐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매우 좋은 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데는 그냥 막 한 10년 조금 넘은 그런 그 구축 초반으로 들어가는 그런데 전세는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3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4%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연간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쭉 진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4%가 아니고 2%가 되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전세자 대출 금리가 2%가 되었다. 그러면 3억짜리가 아니라 6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도 6, 22, 예, 1년에 1200만 원에 이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년,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일 때는 3억짜리 전세에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전세 대출금리가 2%가 되어버리면은 똑같은 대출금리,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6억짜리 전세에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억짜리 전세면은 부산의 최상급지에도 전세를 살 수가 있어요. 최상급지에도.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가? 금리 인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면은, 예, 최상급지부터 전세 수요가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최상급지의 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요걸 가지고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본 전월세의 공급 부족 말씀드렸죠, 그죠? 예, 전세가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월세 수요의 증가 부분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 경기가 침체하니까는 매매 수요는 전세로 넘어간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살고자 하는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예, 마찬가지로 저가 전세보다는 고가 전세로 전세 수요가 몰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전월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으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세가 상승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예, 결국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산의 전세 물량 개수가 지금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부산의 총매물 개수인데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 전세 물량 개수가 지금 7천 개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4월달 들어서 지금 7천 개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부산 전체, 예, 전세 물량 개수가, 뭐, 거기는 신축뿐만이 아니라 완전 20년, 30년 내 구축까지 다 포함해서 대단지뿐만이 아니라 한 동밖에 없는 나홀로까지 포함해서 전체의 전세 물량 개수가 이제는 7천 개가 안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미 전세 물량 매우 부족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까지 내려온다면 이왕 전세 사는 거 뭐 똑같은 돈 비용 지불하는데 나는 더 좋은 데서 전세 살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급지 전세가부터 더 밀어 올리게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전세가는 예, 상급지부터 먼저 상승을 해 나갈 것이고 이어서 중급지까지도 전세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거는 지금 요게 빨간색 라인이 지금 이게 2006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약 20년간의 예,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 곡선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 곡선. 요 밑에 파란색 라인, 얘가 매매 가격 변동 곡선입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 라인, 얘가 전세 가격 변동 곡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걸 근거로 보았을 때, 이 자료를 근거로 보았을 때, 전세 가격 상승은 결국은 매매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차는 두겠지만은 그리 길지 않은 시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도 따라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의 포지션을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